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영미 분석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영미 분석 철학을 하신 분들한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많은 울림이 있을 텐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성격도 아주 특이했고 또 그런 만큼 그의 생애도 평범한가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래서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장에서 제일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을 뿐더러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퇴각하지 않고 끝까지 진주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장교로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전장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이때 그가 쓴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예요. 이 책은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됐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What is that? It's a man! What, is he dead? No, sir! He's writing! Repeat! He's writing in a notebook!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은 오스트리아 철강예술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비트겐슈타인 궁에서는 매일 음악가들을 불러다가 연주에 갈렸는데요. 이때 초빙된 음악가가 브람스, 슈만, 말러, 발터, 슌베르크 등이었다고 하니 비트겐슈타인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비트겐슈타인의 형제들은 음악적 재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첫째 형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 셋째 형은 첼로를 잘 켰다고 해요. 그리고 넷째 형은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클라리넷을 아주 잘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는 갑부에다가 자식들의 재능은 뛰어나죠. 참 선택받은 집안이죠.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 형제들이 우울증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첫째 형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자살을 했고요. 둘째 형도 군에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셋째 형도 술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산거리를 먹고 자살을 해요. 자살의 이유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트겐슈타인도 평생을 끊임없이 자살 충동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군에 바로 입대한 이유가 계속해서 죽음과 대면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 비트겐슈타인은 기계와 공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김나지움이 아니라 실업학교에 다녔어요. 여기서 히틀러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둘이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가 이 학교에 다닐 때 아주 이상한 유태인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있어요.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맨체스터 공과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연구하였는데요. 이때 러셀의 수학 원리를 읽었다고 해요. 러셀의 수리 철학에 매료된 비트겐슈타인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러셀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에서 러셀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해요. 언젠가 한 번은 러셀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러셀의 방에 코뿔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때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방에 코뿔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을 천재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 1년쯤 지나자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 운동 생활을 하죠.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데요. 너무 용감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보직을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퇴각 명령도 듣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했어요. 나중에는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원고를 마무리해요. 이게 바로 논리철학 논고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석방도 거부했어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거였죠.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왔는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미국 채권을 사뒀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전쟁 전에는 그냥 오스트리아 갑부였는데 이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유산을 형제 자매들과 예술가들한테 전부 나눠줘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선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만 남겨놨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전장과 포로 수행소에서 집필한 논리철학 논거는 출판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책은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1번,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7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으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학계에서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쓸모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이때 비트겐슈타인의 나이가 31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원생이 책 한 권 쓰고 모든 철학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시골로 낙향을 한 셈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비트겐슈타인한테 돌아오라고 러브콜을 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데요. 캠브리지로 돌아오는 기차역에 경제학자 케인즈가 마중을 나갔어요. 이때 케인즈는 자신의 부인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신이 돌아왔소 라고 말이죠. 이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신이 돼 있었고 논리철학 논거는 이미 바이블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겐슈타인은 학위가 없었어요. 박사뿐만이 아니라 석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러셀의 주선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논리철학 논거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해요. 러셀과 무어가 논문 심사를 했는데요. 논문 심사가 끝나자 비트겐슈타인은 심사위원들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논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난 어차피 당신들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비트겐슈타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엔 병원에서 조수로 군복무를 자원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고요. 이후에는 노르웨이의 오두막집에서 은거하기도 하고 아일랜드 서해안의 오두막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집필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철학적 탐구예요. 철학적 탐구의 주제는 논리철학 논거와는 좀 달라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바뀐 거죠. 1951년 비트겐슈타인이 62세가 되던 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아요. 의사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평생을 자살 충동에 시달렸으니 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사람들한테 내 삶이 아주 멋있었노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은 멜컴의 초빙으로 코넬 대학의 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요약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대신할게요.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멜컴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팔에는 윈드 재킷과 낡은 군복 바지를 입은 가냘픈 노인이 기대어 있었다. 만일 지성으로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멜컴이 추위를 피하게 해주려고 데려온 거리의 불황자쯤으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게스에게 속삭였다. 야, 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야. 게스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농담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 이때 블랙이 일어서서 그 야윈 노인에게 말을 했다. 비트겐슈타인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블랙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말하자마자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숨을 크게 멈추는 소리가 났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1949년의 철학세계에선, 특히 코넬에선 신비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다. 그 숨이 멎는 소리는
블랙이 플라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경우에 생겼을 것과 같은 것이었다.